죄아벌 제2장 방황하는 영혼. 자지도 않고 깨지도 않은 상태로 멍하니 누워있던 라스콜리니코프에게 갑자기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매일 새벽 2시가 되면 길 건너 술집에서 손님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소리였다. 술꾼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는 마치 누가 건드리기라도 한 듯 벌떡 일어나 긴 의자에 걸터 앉았다. 비로소 모든 일이 생각났다. 그 일이 떠오르자 그는 미칠 것만 같았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오싹오싹 오한이 났다. 집안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창으로 들어오는 불빛에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헝겊 한 조각 실오라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뒤집어 살펴보았다. 3번씩이나 살펴보았지만 아무 흔적도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바짓단이 찢어져 있었고 그 찢어진 부분에 피가 엉겨붙어 있었다. 그는 칼을 꺼내 피가 묻어있는 부분을 잘라냈다. 그 밖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는 것 같았다. 순간 노파의 괴짝 속에서 꺼낸 물건과 지갑이 아직 주머니 속에 그대로 있다는 게 떠올랐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재빨리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꺼냈다. 그리고 방구석에 벽지가 찢어져 구멍이 뚫린 곳에다 그것들을 쑤셔 넣었다. 벽 밑이 불룩해지긴 했지만 워낙 초라한 방이라 특별히 이상해 보이진 않았다. 그는 허물어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곧 참을 수 없이 몸이 떨려왔다. 그는 외투를 끌어당겨 뒤집어 쓰고 또다시 졸음과 혼수 상태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5분도 채 안 되어 벌떡 일어났다. 내가 아직 일도 끝내지 않고 태평스럽게 잠을 자다니. 그는 벗어놓은 옷을 뒤집어 도끼를 걸었던 고리를 뜯어내 갈기갈기 찢은 다음 베개 밑에 쑤셔 넣었다. 피 묻은 지갑을 주머니에 넣었으니 주머니 안쪽에도 피가 묻어 있겠지. 과연 주머니를 뒤집어 보니 안쪽에 피가 묻어 있었다. 그는 칼로 주머니 안쪽을 잘라냈다. 이때 아침 햇살이 왼쪽 장화를 환히 비췄다. 장화 위로 나와 있는 양말 목 부분에 무슨 흔적이 보였다. 장화를 벗어보니 양말이 피투성이었다. 피를 밟았구나.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그는 피 묻은 물건들을 꼭 쥐고서 방 한복판에 우뚝 선 채 중얼거렸다. 난로에 넣고 태워버릴까? 그런데 성령이 없잖아. 그보다 밖에다 내다 버리는 게 낫겠어. 그래, 빨리 내다 버리자. 그러나 그건 생각뿐이었고 그는 또다시 오한이 나서 외투를 쓰고 쓰러져 누웠다. 몇 시간이나 그렇게 누워서 악몽과 환상에 시달리던 그는 요란하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겨우 정신이 들었다. 문 열어요! 죽었나 살았나 문 좀 열어봐요! 하년 나스타샤의 목소리였다. 안에 없나 보지. 그건 문지기의 목소리였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벌떡 일어났다. 가슴이 아프도록 세차게 뛰었다. 어째서 문지기까지 왔지? 벌써 탄로난 것일까? 이제 끝장이구나. 라스콜리니코프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벗겼다. 방이 어찌나 좁은지 긴 의자에 누워서 손만 뻗으면 문고리를 벗길 수 있었다. 문지기가 흰 종이를 내밀었다. 경찰서에서 온 소환장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경찰서라고? 왜?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가보면 알 테지. 문지기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층계를 내려갔다. 나스타샤는 라스콜리니코프를 빤히 쳐다보니 말했다. 정말 아픈가 보군요. 그런데 뭘 그리 꼭 쥐고 계세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잘라낸 바짓단과 주머니 안감 그리고 양말을 꼭 쥐고 있었다. 그걸 쥔 채 잠들었던 것이다. 그는 얼른 그것들을 주머니에 넣었다. 문지기와 나스타샤가 방을 나가자 라스콜리니코프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소환장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9시까지 관할 경찰서로 나오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서에서 왜 나를 부르는 걸까? 그래, 괜히 질질 끄는 것보다 차라리 얼른 끝내는 게 좋아.
라스콜리니코프는 두려운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릴까 하다가 픽 웃었다. 그런 자기 자신이 가소롭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서둘러 옷을 입었다. 그리고 피 묻은 양말도 신었다. 양말이라곤 그거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다. 피 묻은 양말을 신으니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다. 무서워하는군. 그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중얼거렸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놈들이 나를 불러낸 다음에 집안을 뒤져보려는 속셈인지도 몰라. 조심해야지. 그래, 어차피 겪을 일이라면 빨리 겪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 라스콜리니코프는 연신 혼잣말을 해대며 경찰서로 갔다. 경찰서는 새로 지은 4층 건물이었다. 무릎을 꿇고 모조리 자백해버리자. 그는 4층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경찰서 사무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와 사람들한테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때 경찰서의 부서장이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모자를 책상 위에 내던지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라스콜리니코프를 쏘아보았다. 볼품없는 옷차림을 한 주제에 약간 거만해 보였기 때문이다. 자네 무슨 일로 왔나? 소환장을 받고 왔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말에 사무장이 그제야 쓰고 있던 서류에서 눈을 떼며 대답했다. 그 사람은 빚을 갚지 않아서 불려왔습니다. 바로 이것이오. 그는 서류를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던졌다. 빚이라고? 그럼 그 일이 아니로구나. 라스콜리니코프는 겨우 안심이 되어 서류를 읽어보았다. 그는 전에 하숙집 안주인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 증서를 써주었는데 그가 도무지 돈을 갚을 기색을 보이지 않자 집주인이 그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고 그 증서를 가진 사람이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돈을 갚으라고 고소를 한 것이었다. 사무장은 안쓰러운 듯 라스콜리니코프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지금 차용 증서 따위는 아무래도 괜찮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기뻐서 마구 짓거리고 싶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닙니다. 저는 가난한 학생입니다. 죽도록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숙비도 못 내고 학교에도 못 나가고 있지요. 하지만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돈을 보내주시면 곧 빚을 갚을 겁니다. 그는 보통 때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하지 않았을 말까지 마구 짓거려댔다. 사무장이 새로 서류를 작성하여 읽어주었다. 돈을 갚을 때까지 재산을 감추거나 함부로 팔아버리지 않는다. 돈을 갚을 때까지 이 도시를 떠나지 않겠다. 자, 여기 서명하시오. 라스콜리니코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끝에다 서명을 했다. 그때 서장 니코딘 포미치와 부서장 일리아 페트로비치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그 두 사람은 무죄야. 만일 그들의 짓이라면 무엇 때문에 문지기를 불러왔겠나. 하지만 처음 문을 두드렸을 땐 빗장에 걸려있었다고 했다가 3분 뒤에 왔을 때는 문이 열려있었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인은 안에서 빗장을 걸고 숨어 있었던 거야. 만약 코흐까지 문지기를 부르러 가지 않았다면 범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을 것세. 범인은 그 틈에 집을 빠져나와서 어딘가 숨어 있다가 도망친 거지. 라스콜리니코프는 모자를 집어들고 문 앞으로 비틀비틀 걸어가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 조금 뒤 정신이 들어보니 그는 경찰서 의자에 누워있었다. 어디 아픈가? 경찰서장 니코딘 포미치가 물었다. 아까 서명할 때도 손이 몹시 떨렸어요. 사무장이 말했다. 언제부터 아팠나? 일리아 페트로비치가 물었다. 어제부터입니다. 어제 외출을 했었나? 예. 몇 시쯤? 한 7시에. 어딜 갔었지? 거리에 갔습니다. 거리라. 라스콜리니코프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간신히 대답하는 걸 보고 니코딘 포미치가 부하에게 주의를 주었다. 자네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러자 일리아 페트로비치는 마지못한 듯 돌아가도 좋네 라고 말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밖으로 나왔다. 그가 밖으로 나오자 경찰서 안에서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그 중엔 라스콜리니코프를 의심하는 듯한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나쁜 놈들, 날 의심하고 있군. 순간 그는 심한 두려움을 느꼈다. 집에 오니 방은 아무도 다녀간 흔적이 없었다. 그는 방 구석으로 달려가 해진 벽지 틈에 숨겨둔 물건들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방문을 활짝 열어둔 채 집을 나섰다. 몸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정신만은 또렷했다. 그는 증거물을 없애려고 강으로 갔다. 그러나 강가에는 산책하는 사람들과 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몰래 무엇을 버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거리를 헤매다니며 물건을 숨길 만한 곳을 찾다가 건축 재료들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빈터를 발견했다. 그곳에 들어가 보니 사람이라곤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다 버리면 되겠군. 그때 불현듯 버릴 게 아니라 어디다 감춰두자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돌담 아래에 커다란 돌이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돌을 드러내고 움푹 팬 구멍에다 물건들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다시 돌을 제자리에 얹어놓았다. 누가 이 돌 밑에 물건이 있으리라고 짐작이나 하겠어? 그리고 혹시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런 줄 어떻게 알겠어? 이제야 증거를 없앴다. 감쪽같이 물건을 숨긴 라스콜리니코프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광장까지 왔다. 그런데 갑자기 꺼림칙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그는 누군가 자기를 알아볼까봐 걱정이 되어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벌써 벌이 시작된 거야.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것인가가. 돈을 빼앗으려고 한 짓이었다면 나는 왜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은 거지? 대체 난 왜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까지 미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라주미인의 집 앞이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5층에 있는 라주미인의 방으로 올라갔다. 마침 라주미인은 방에 있었다. 자네가 웬일인가? 라주미인은 불쑥 찾아온 라스콜리니코프를 쭉 훑어보며 휘파람을 불었다. 휴, 나도 형편없지만 자네 꼴은 나보다 더하군. 우선 앉게. 라스콜리니코프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자 라주미인은 친구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다. 자네 많이 아픈 모양이군. 사실은 가정교사 자리를 잃었어. 혹시 가정교사 자리가 있으면 소개시켜줘. 자네 지금 헛소리를 하는 건가? 잘할게. 라스콜리니코프는 벌떡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러지 마 친구. 사실 난 요즘 독일어로 된 논문을 번역하고 있는데 일거리를 나눠줄게. 자, 미리 받은 돈 중에서 자네 몫을 우선 3루블을 줌세. 라스콜리니코프는 말없이 번역할 원고와 돈을 받아쥐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더니 곧 다시 돌아와서 돈과 원고를 책상 위에 놓고는 휙 나가버렸다. 라주미인은 어이가 없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그는 다시 외투를 둘러쓰고 덜덜 떨면서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다.